악권 시작합니다. 한국의 코코 샤넬을 찾아라.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제가 알리테무를 비롯한 이커머스를 취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패션 기업들이 가격으로 승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 브랜드가 핵심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우리나라는 패션 브랜드가 상당히 약하죠. 자, 그래서 알리테무의 저가 공세를 결국은 못 이길 텐데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를 키우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신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신사와 같이 우리나라의 패션 플랫폼을 좀 취재를 함께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방송만 보는 것 말고 그러면 이제 무신사에서도 브랜드의 제품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제 무신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체험해 보시라고, 그래서 경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우리 광고 들어온 건가요? 광고 아닙니다. 저희는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독자만 드리는 겁니다. 환영합니다. 자, 예. 우리 지난번에 엔비디아 경품 이벤트 있었지만 한 개밖에 못 드렸잖아요. 예.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한국에서도 샤넬과 같은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명품 브랜드가 그럼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보니까 일단 샤넬의 경우에는 그 성공한 석탄 수송 사업가이자 재벌인 보이카펠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 인물을 샤넬이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되는데, 우리 그 유명한 보이백 아시죠? 예. 보이백의 그 보이가 바로 보이카펠의 그 보이입니다. 네. 그래서 요 백이 보이백인데 여기 있는 이 남성분, 이분이 바로 보이카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쩐주 돈 많은 귀인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명품 브랜드의 탄생을 알리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루이비통 한번 볼게요. 루이비통은 나폴레옹의 조카이자 프랑스 초대 대통령인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인 외제니 황후가 있었거든요. 그 외제니 황후가 루이비통에게 내 여행용 가방을 좀 만들어봐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한번 황후의 제품을 만들고 나니까 귀족들의 주문이 쏟아지게 되면서 이제 명품 브랜드에 입지가 되게 됐고, 에르메스도 한번 볼게요. 에르메스는 사실 창업은 할아버지가 했어요. 띠에리 에르메스가 했는데, 하지만 창업할 당시에는 마구를 만들던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마구라는 게 말 타는 안장 이런 거죠? 그렇죠. 승마에 필요한 용품들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였었는데 이걸로 좀 잘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손자인 에밀 에르메스가 이걸 패션 브랜드로 바꿔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승마라는 건 원래 귀족들이 즐기는 스포츠잖아요. 예. 그러니까 패션으로 변할 때도 시작부터 귀족들이 주요 고객이었어요. 그럼 이걸 보면은, 야, 명품 브랜드가 되려면 돈 많은 귀인을 잘 만나던가 아니면 집안이 부자든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우리나라 디자이너 가운데에도 세계에 알려진 디자이너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앙드레김 정도는 합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 최범석 디자이너인데, 이분은 제너럴 아이디어라고 하는 자신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분이 동대문의 신화로 알려져 있거든요. 동대문에서 시작해서 파리, 뉴욕 이런 쪽에 패션쇼를 열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뿐만 아니라 매종 김혜김, 레지나표, 아더 에러,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하더라도 세계에 알려진 한국 디자이너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어서 이렇게 한국에서 디자이너가 성공하게 되면 신화라는 수식어가 붙게 돼요. 그만큼 산업적으로는 보면은 사실 한국에서 디자이너가 본인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세계 명품으로 알리기에는 좀 어려운 산업 구조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디자인 자체로 대중성을 갖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진짜 기똥찬 디자인을 했어요. 네.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누군가 그 디자이너의 물건을 만들어주고 유통해주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디 뭐 가서 네. 뭐 상이라도 좀 받아야 기사라도 한 줄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로 인정받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명한 한국의 디자이너들도 보면은 해외 유학파 출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네트워킹이 생겼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통과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그냥 자생적으로 태어난 디자이너들은 사실 세계로 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산업적으로 우리나라 디자이너들도 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하나씩 보시죠. 일단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에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때는 소비자들이 패션이란 걸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백화점, TV 광고, 뭐 기껏해야 매거진, 잡지죠. 예. 이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패션 산업은 뭐 백화점과 대기업 브랜드가 꽉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옷을 많이 생산을 해서 당대의 톱스타를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하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이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막대하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깔려 있는 유통망을 활용해서 전국 백화점에 깔아놓고 팔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의 가장 특이했던 점은 뭐냐? 재고가 많았습니다. 재고.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생겨났던 게 바로 아울렛이었어요. 아. 2001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아울렛이 마리오 아울렛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마리오 아울렛. 구로공단에. 예, 예. 네. 이게 백화점이나 대기업 패션 브랜드에서 남은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변화가 생기게 된 게 2000년대 초반 오픈마켓의 등장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상당히 중요했던 게 뭐였었냐면 2000년대를 전후해서 옥션, G마켓 이런 그 오픈마켓이 급격하게 성장하긴 하는데, G마켓이 이때 동대문 의류 도소매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파워셀러들을 오픈마켓에 입점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동대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의 밸류체인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대기업이 아니어도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즉 소호몰들이 그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2018년 로레알에 6천억 원에 인수된 스타일란다입니다. 아, 스타일란다. 네, 유명하죠. 이 기업도 주변에서 이 스타일란다 그 대표한테 옷 예쁘다. 그래서 그 중고로 옥션에서 한번 팔아봤대요. 팔리길래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해서 이제 물건을 떼다서 팔기 시작했죠. 그렇게 했던 창업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또 이게 스타일란다 매각하시고 큰 돈을 버셔서 그렇죠. 명동의 빌딩을 현금으로 매입하셨다는 부러운 얘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여전히 플랫폼은 오픈마켓을 이용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패션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뭐 G마켓 11번가 옥션 이런 오픈마켓의 패션 카테고리의 옷을 파는 예. 그 정도의 수준이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였었냐면, 그러면 그 어떤 옷을 파느냐에 있어서 동대문 보세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동대문에서 이 옷 예쁘네. 그럼 이 옷 몇 개 주세요. 해서 내 쇼핑몰에서 파는, 그리고 그 쇼핑몰은 대부분 오픈마켓의 패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니즈가 형성되기 시작하냐면, 이제 2010년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의 오픈마켓 패션 카테고리에서 파는 건 약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패션만 있는 나 홀로 독립적인 쇼핑몰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생겨나고 그때 성장한 곳이 바로 지그재그, 지금 카카오 스타일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에이블리, 요런 그 쇼핑몰들이 생겨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기업들은 여전히 동대문을 기반으로 한 소호몰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그냥 모아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니즈가 뭐가 있었냐면, 백화점에 가면 제품 질은 좋은데 디자인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리고 비싸.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갔더니 뭐 보세 의류니까 예쁘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저렴하긴 한데 제품의 질이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는 질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네. 떨어질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그걸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백화점 가서 사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예. 보세 가서 사자니 이게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질은 좋으면서 가격은 백화점만큼 비싸지 않고 좀 색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는 패션 의류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니즈를 채울 수 있었던 게 바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브랜드는 사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디자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질에 공을 상당히 많이 들이게 되고, 대신 백화점 제품만큼 비싸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세 제품만큼 싸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냐면, 디자이너 브랜드는 본인 제품 막 20만 원 뭐 이 정도 되니까 예. 경쟁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백화점을 들어가자니 백화점은 입점의 장벽이 너무 높아요. 예. 그럼 어디서도 팔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생긴 플랫폼들이 바로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판매할 수 있는 무신사, 그리고 W 컨셉,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W 컨셉은
ssg.com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 플랫폼이 되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디자이너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는 곳은 무신사와 W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아까 그 동대문과 아니면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다가 판매하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부르는 곳들은 에이블리라든지 카카오스타일의 지그재그 요런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거는 떼다 파는 거고 네.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파는 거는 뭐 그것도 뭐 떼다 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디자이너들의 어떤 손을 거쳐서 네. 뭔가 품질을 어느 정도는 좀 책임진다라는 이름을 붙인 그렇죠. 그런 브랜드가 되는 거군요. 사실 뭐 나이키라고 해서 나이키가 운동화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디자인을 하고 뭐 누군가 만들더라도 최종 퀄리티에 대해서는 나이키가 보장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데랑 그렇지 않은 곳을 좀 분류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좀 특성이 약간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데 뭐냐면 요즘에 알리템이 문제잖아요. 또 알리, 또 테무. 또 테무. 근데 얼마 전에 그 서울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알리 테무 때문에 K 쇼핑몰의 폐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10곳이 생겨날 때 4곳은 문을 닫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요즘에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알리테무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저가 의류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21년에 의류 관련 쇼핑몰의 인허가 대비 폐업률 있잖아요. 예. 이게 2021년에는 27%였는데 2022년이 되니까 30%가 됐고 2023년이 되니까 거의 38%까지 매년 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의 경우에는 쇼핑몰 6만 4천 개가 그 열었는데 폐업한 곳이 2만 4천여 곳. 그러니까 10군데 가운데 4군데는 폐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나 아니면 동대문에서 저렴한 의류를 사다가 국내에서 마진 붙여 파는 형태의 유통사업 모델인데 이 유통사업 모델은 알리테무의 초저가 의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 지난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더라도 그 디자이너 브랜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무신사는 작년 대비 21% 넘게 사용자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29cm라고 있는데 여성판 무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 58% 사용자가 증가했습니다. W 컨셉은 ssg.com의 자회사인데 여기도 한 18% 넘게 증가했고요. 근데 반면에 보시면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블리라든지 지그재그 또 이 지그재그는 카카오 스타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사용자가 감소했거나 아니면 성장세가 현격하게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 이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할 때 싼 거는 더 싸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싼 걸로 경쟁하는 데서는 알리테무 들어와 버리니까 좀 딸리는 게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좀 더 품질이 보장되는 그런 제품을 원하는 쪽에서는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디자이너 브랜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그냥 뭉쳐서 생각했지만 예. 디자이너 시장은 따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디자이너 시장의 소비자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따로 있고 높아지면 하면 되겠네.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싸구려 옷을 만든다고 해서 네. 디자인이 없이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옷을 디자인한 사람이 있을 건데 네. 그 사람이 디자이너 브랜드를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쉬우면 다 하고 있겠죠. 자, 디자이너 브랜드가 탄생하기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진짜 곳곳에 가시밭길이에요. 일단 생산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디자이너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 브랜드를 시작할 때 굉장히 영세하게 시작해서 1명, 2명이서 시작하거든요. 예. 그럼 처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찾아가잖아요. 제가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장님 이거 만들어주세요. 몇 벌 만들어 드릴까요? 5벌? 가내수공업인가요? 이러면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공장에 생산을 의뢰하는 것부터가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가 마케팅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제 공장을 설득해서 만들긴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홍보하지? 야, 광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돌을 쓸까? BTS 쓰면 되죠. 쓰면 되는데 비싸죠. 이것도 참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든 홍보를 하긴 했어요.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백화점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이 백화점에 입점하려면 뭐 적어도 10종류 이상의 품목은 필요합니다.
근데 한 명의 디자이너가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뭐 10개 이상의 품목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들도 굉장히 어렵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핑몰에서는 보세 제품하고 가격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쇼핑몰도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재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디자인 제품이라고 하는 건 디자이너의 디자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안 팔리면 영원히 안 팔린다고 봐야 돼요. 끝장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적게 만들자니 그럼 성장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디자인 제품들은 재고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갖고 짝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가품 시장으로 많이 뛰어듭니다. 제가 맞춘 건가요? 네. 사실 그래서 초반의 디자이너들은 대형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입사하는 게 꿈이었었고 예. 그 당시에 그나마 내 거 해보고 싶은 분들은 가품 시장으로 갔습니다. 가품 시장은 어느 정도의 가격은 받을 수 있대 내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나의 제품의 질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품 시장으로 많이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마케팅도 이제 대형 브랜드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품 시장으로 많이 빠졌다고 해요. 이런 어려움들을 타파할 수 있는 뭔가의 수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플랫폼의 역할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무신사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생산이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장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 설득하는 과정에 이거는 무신사 플랫폼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한데 옛날에는 소규모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통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무신사에서 팔 제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설득이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초반에는 조금만 만들어 달라고 해도 나중에 소비자 반응 좋으면 이거 좀 많이 만들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게 통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마케팅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케팅을 사실 플랫폼들이 좀 도와줄 수가 있어요. 플랫폼은 어쨌든 자본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인력이 있다 보니까 제품을 홍보하려면 모델 섭외하고 스타일링하기 위해서 에디터 필요하고 사진작가 섭외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인적 네트워크와 그리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플랫폼이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신사의 경우에는 출발 자체가 매거진이었습니다. 지금도 매거진이 있고요. 그래서 내부의 관련 인력들이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뭐 신제품이 나올 경우에 MD나 에디터, 디자이너가 협력해서 내부 인프라만으로 홍보가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또 판매가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가 어려울 때 백화점도 못 가고 온라인 쇼핑몰도 못 가고 할 때 이런 판매를 할 수 있는 플랫폼 뭐 W 컨셉이라든지 무신사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좋은 거고 두 번째가 이런 플랫폼들의 특징이 뭐냐면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여러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팝업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디숍 같은 거를 할 때 하나의 브랜드만 홍보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 독자적으로 하려면 혼자 돈 다 내야 되는데 그렇죠. 얘를 몇 개를 묶어서 무신사가 판을 깐 다음에 그러니까 플랫폼이 판을 깐 다음에 네. 여러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묶어가지고 팝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공동 마케팅이네요. 공동 마케팅이죠. 예를 들어서 모델 한 명에게 옷을 입힌다고 쳐봐요. 그럼 자켓은 어디 있고 네이는 어디 있고 바지는 어디 있고 한 5개 브랜드는 한꺼번에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판매 채널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플랫폼의 역할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고 관리. 그렇죠. 안 팔리면 어떡하나. 안 팔리면 어떡하나. 이 재고 관리라고 하는 게 플랫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프리오더 내지는 예약 발송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을 한 달 뒤에 출시할 거예요. 소비자분들 예약하세요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공장에 얘기해서 생산량을 좀 더 늘리고 생각보다 수요가 적으면 공장에 얘기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이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었냐면 와디즈는 패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특성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패션을 전문으로 알고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에서 해주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비교적 잘 되는 그런 역할을 플랫폼들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신사의 케이스긴 한데 이것도 일종의 수요 예측이거든요. 우리가 패션 브랜드가 입지도 못할 패션쇼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그 옷 누가 입고 다니나 싶긴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수요 예측이거든요. 어떤 디자인이 소구되는지 어떤 디자인이 안 되는지를 보고 그러면 그 디자인에서 소구되는 디자인을 이번 시즌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패션쇼잖아요. 근데 한두 명이 운영하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패션쇼를 열기는 힘듭니다. 열 수는 있겠지만 몇 명 안 가겠죠. 오지도 않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신사에서 시즌 프리뷰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게 바로 오프라인 마켓에다가 어떤 그 신제품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투표도 하고 예약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번 트렌드도 좀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비교적 정확한 수요 예측도 가능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재고를 관리할 수 있게끔 플랫폼의 역할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무신사 사례를 주로 말씀 주셨는데 네. W 컨셉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W 컨셉도 대체로 좀 비슷해요. 그래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마케팅하기 어려우니까 SNS 마케팅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화보 영상 제작해준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W 컨셉은 ssg.com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신세계. 네. 예.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라면 네. 어차피 지금 있는 인프라를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신세계니까 네. 뭐 백화점에 입점은 안 시켜줘도 명함이라도 좀 걸어줄 수 있지 않나. 맞힐 뻔했는데 입점이 가능합니다. 백화점에요? W 컨셉의 오프라인 매장이 신세계 강남, 그러니까 고속터미널에 있는 백화점, 대구, 부산 센텀시티 이런 곳에 있거든요. 그럼 그 매장에 디자이너 브랜드의 제품이 입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 컨셉을 이용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가장 좋은 건 백화점에서 내 제품을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실제 이 백화점의 W 컨셉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W 컨셉에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뭐 그거를 자기 상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W 컨셉 매장에 어떤 때는 이 디자이너가 한번 해보고 네. 어떤 때는 저 디자이너가 한번 해보고 하면서 뭔가 그 공간을 공유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한 번에 대략 20개 정도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입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디자이너 분들에게 백화점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 브랜드는 이런 고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례를 발견하게 됐는데 좀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지금 무신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죽 전문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어요. 도프 제이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조 기자가 가죽 잠바 자주 입고 다니잖아요. 오늘도 입고 왔는데 자 근데 제가 이 도프 제이슨의 신윤철 대표를 직접 만났어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가죽 의류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봄, 가을이 아니면 수요가 없어요. 그치. 여름에 누가 가죽을 입어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이게 가죽 디자이너 브랜드는 한철 장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사실 디자이너 브랜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형으로 직원들 고용하고 그리고 공장 직원들도 고용하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철 장사하고 끝나니까 직원 고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네. 교복집 알바를 했었거든요. 네. 교복은 1년에 2번 장사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복하고 하복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좀 일을 했었는데 가죽 옷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대표가 직원 한 명 데리고 처음에 일 시작했는데 봄 가을에 장사하고 여름 겨울에 막노동 껴서 돈 모아서 봄 가을 다시 장사하고 이런 구조였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업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파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가죽 잡화를 만들기로 하거든요. 뭐 가죽 벨트라든지 가죽 팔찌, 가죽 가방. 근데 이거는 그렇게 특별할 게 없습니다. 뭐 잡화 만들 수 있죠. 이건 1년 내내 팔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특별했던 건 뭐였었냐면 가죽 광고를 여름에 해보자는 거예요. 이 가죽 잡화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백화점 제품들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쵸. 가죽 벨트, 뭐 가죽 가방 다 백화점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걸 깨자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여름에 한여름에 강남 한복판에 5개 광고를 냅니다. 근데 강남 한복판에 5개 광고 낼 돈이 있으면 이거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 입점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요. 아까 그 도프 제이슨이라는 회사가 자파를 만들었지만 광고를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신사에서 제공하는 홍보와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입점 업체들이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 좀 강조하고 싶다 싶으면은 그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5개 광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여름에. 이거 거의 사막에서 히터 팔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1년 내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게 됐고 그것 덕분에 1년 내내 직원을 고용할 수가 있게 됐고 가죽은 또 어렵잖아요 만들기가. 가죽 장인들을 고용할 수가 있게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형으로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품목별로 뭐 계절성이 있다거나 규모가 작다거나 하게 되면은 나머지 인프라를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무신사는 어차피 뭐 여러 브랜드 있으니까 그때그때 자기네 광고할 때 거기에 적합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홍보를 해줌으로써
자기네 광고를 좀 더 독특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네. 그 개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혼자 갖추기 어려운 것을 묶어주는 역할을 또 무신사가 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플랫폼이. 예. 그래서 이 도프 제이슨 사례처럼 각각의 디자이너 브랜드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은 다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은 대부분 영세한 신진 디자이너들 혼자서 극복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브랜드가 혼자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을 만약에 플랫폼이 채워주면 사실 브랜드는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브랜드의 성장 없이 플랫폼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브랜드와 플랫폼 둘 사이에 추구하는 방향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걸출한 디자이너가 있긴 있었죠. 하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사실 본인들의 어떤 좀 척박한 환경에서의 노력, 거의 신화 같은 노력, 이런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면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디자이너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플랫폼 업체들이 정말 국내 시장에서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뭐 협업을 하든 아니면 직접 진출을 하든 해서 한국에 좀 젊은 그리고 색깔 있는 디자이너들의 제품들을 한국에서 많이 인정받게 해준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받게 하는 그런 식의 성장 모델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코코 샤넬 나올 수 있다! 아건이었습니다.